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식품화학을 강의하는 이승훈입니다. 식품화학은 식품위생지 공개경쟁 시험에서 중요한 전공 과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식품을 전공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식품화학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수업 중에 기초부터 정의서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시키도록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출제 경향에 맞춘 그런 문제와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은 식품화학이라고 하더라도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재료나 식자재에 대한 문제라든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 시사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화학적인 조성과 구성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전공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십수년간의 강의 경력에 미뤄 보건대 식품화학입니다. 이게 화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학을 제대로 기초를 다진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일반화학, 유기화학에서 파생되어 나가는 이 식품화학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초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공부하는 식품화학은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이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알면 다 쓸 수 있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는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보기 중에 답이 있고 그거를 골라내야 하는데 아주 헷갈리고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걸린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무조건 찍기나 통밥을 굴리자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력에 기초한 답을 유추해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려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시간부터 차근차근히 마지막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시다가 힘드시거나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하실 적에 네이버 검색창에 카페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진통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식품위생직 게시판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저도 수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뜻의 한글 진통이니 네이버 검색창에 아주 쉬운 단어 진통 두 글자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공부하는데 활력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카페와 제 수업과 그리고 이제 추후에 나갈 문제 같은 것들을 함께 풀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 나가시면 그러면 그 식품위생직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시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와 그리고 제가 준비한 교재와 그리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그런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화학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품화학은 챕터가 8, 9 또는 11, 12개 정도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5대 영양소입니다. 5대 영양소와 물.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식품화학의 내용 중에. 그러니 뻔하죠. 식품을 전공하신 수험생들이 많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시겠죠. 5대 영양소의 몸속에서의 대사가 생화학, 5대 영양소의 생리적인 작용이 생리학, 5대 영양소의 화학적인 구조를 보는 게 식품화학, 5대 영양소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몸속에 작용을 하는지가 영양학. 다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식품화학의 식품화학의 한 65%에서 70%가 됩니다.
그 후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색상이라든지 식품의 색상, 냄새, 특수성분 이런 것들. 색상에서는 색깔이 변하는 거, 고유의 색상, 걔네들이 갖고 있는 영양소, 화학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어떤 식품화학 교재를 보시더라도 수험서가 됐건 대학 교재가 됐건 간에 물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물이 없으면 5대 영양소건 뭐건 간에 개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용매가 되고, 식품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가지고 공부하는 화학입니다. 화학은 말 그대로 되는 학문이죠. 될 화자를 써서 뭐가 되느냐? 반응을 일으켜서 뭔가가 돼야 됩니다. 그게 화학인 거죠. 그러려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설탕을 찍어서 혀에 대가지고 맛을 보는 것도 뭐냐면요, 이게 침에 순간적으로 설탕 성분이 녹으면서 그 설탕 성분의 입자가 딱 레고 블럭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고 블럭처럼, 물론 레고 블럭은 다 똑같이 생기고 사이즈만 차이가 있지만 레고 블럭이 제각각의 모양이 있는데, 그 단맛을 내는 그 레고 블럭의 딱 그 모양이 혀에 있는 미뢰의 단맛을 느끼는 그 자리에 딱 들어맞으면, 그러면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맛의 입자가 들어와서 미뢰에 닿으려면 물이 없으면, 수분이 용매작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체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수분, 65에서 70%. 수분이 없으면 혈액도 없고, 수분이 없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수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수분이 없으면 땀도 안 나고, 땀이 안 나면 계속 열이 나서 돌아가시게 되겠죠. 해서 식품화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물,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얘네들의 6가지가 식품화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다른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아주 세세하고 쉽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수분 챕터가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수분의 기능, 제일 큰 기능, 화학 반응에 용매로 작용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한 용매로만 작용하느냐? 배설을 도와주죠. 그렇죠. 소변은 거의 다 수분입니다. 98% 이상이 수분이고, 대변도 40% 이상이 수분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대변도 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 노폐물이나 불순물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도, 독성물질이 들어왔을 때 희석을 시키는 것도, 열을 내려주는 것도 수분, 열을 올려주는 것도 수분. 왜? 물은 비열이 커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녹이거나 내지는 어떤 것들을 끓이거나 할 적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되는 게 물입니다. 자, 비열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으니까 비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할게요.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에서도 중요하고 식품화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계속 나가면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 아마 한 개의 정의, 아마 비열의 정의도 지금 나오고 중간 저희 강의가 마무리되기까지 대여섯 번 아마 들으실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시픽 히트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열은 열입니다. 열. 스페시픽 히트는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 직역을 하자면 뭐 구체적인 열? 뭐 이럴 수가 있겠죠. 비열의 정의는 물 1g을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비열의 정의, 얘가 또 뭐와 같으냐면 칼로리의 정의와 같습니다. 칼로리는 열량이죠. 말 그대로 열의 양입니다. 칼로리는 다 아시죠? 뭐 지방은 몇 칼로리, 단백질은 몇 칼로리, 탄수화물은 몇 칼로리. 그 칼로리가 열이고, 열이 열량이고, 열량의 정의가 비열이고, 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열은 뭐 에너지다. 열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싸고 일하고
전부 다 뭡니까? 이거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으니. 그렇죠? 해서 다시 정의로 돌아가서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열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비열의 정의고 그게 바로 이게 바로 1칼로리의 정의면서 이게 바로 에너지의 정의와 같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비열의 정의가 뭐죠? 칼로리의 정의가 뭐죠? 물 1g 1도씨 높인데 필요한 열이에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아마추어죠. 우리는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이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씨까지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이래야지 정확한 정의가 됩니다. 정의와 설명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의는 데피니션이고 설명은 익스플레인이죠. 정의는 뭐다라고 딱 말 그대로 정의를 내리는 거고 열이 뭐죠? 아, 그건 에너지고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서 흡수 대사되면서 내는 에너지요. 그건 설명이고 정의는 다릅니다. 정의는 뭐는 뭐다라고 딱 확정적으로 한 방에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왜 그럼 14.5도에서 15.5도냐 해필이면 이것까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구상의 평균 물의 온도입니다. 어떤 한가한 사람이 지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하수, 바닷물, 빗물, 해수, 강물, 저수지물, 연못 다 온도를 지정해서 평균 온도를 낸 모양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구상의 평균 기온입니다. 지구상의 평균 기온은 지구에 있는 물의 평균 온도와 같다. 그 온도를 1도씨 높여주는데 필요한 열이 비열의 정의다 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의이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정의고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식품에서 열량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이거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서 일단 비열의 정의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물의 기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형태, 그렇죠? 젤리상의 식품도 있을 거고 젤리상의 식품뿐만이 아니라 곡류가 됐든 과실료가 됐든 육류가 됐든 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텍스처, 재질, 질감이 부드러운 그런 식품이 되겠죠. 물론 지방도 한 몫을 하지만 수분이 가장 주가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육류를 섭취할 때, 생선회를 먹을 때, 생선을 먹을 때, 닭고기를 먹을 때, 오리고기를 먹을 때 씹을 때 느껴지는 그 텍스처, 질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흘러나오는 육즙 같은 것들이 다 수분입니다. 그러니 풍미 풍미라는 말이 또 나오죠. 풍미는 뭐죠? 맛과 향을 합쳐서 말하는 게 풍미입니다. 플레버라고 하죠. 플레버. VOR 해도 되고 VOUR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플레버는 풍미라고 하고 풍미는 다른 말로 향미라고도 합니다. 향미. 향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수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소화, 흡수, 대사, 에너지 발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에는 물이 용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하니 교재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형태, 구조, 풍미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들어가서 소화가 될 적에도 그냥 씹어줍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의 침샘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씹어주고 왜 씹어주죠? 표면적을 넓게 하려고 씹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되지만 천천히 되고 소화 불량이 될 수 있는 잘게 씹어주기만 하나요? 침샘에서 침이 계속 분사가 되면서 혀가 계속 뒤집어져서 아주 골고루 씹어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침에 섞여 있는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아밀레이즈 성분이 전분을 분해하고
일부 분해하고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소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식품화학은 거기에 대한 화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소화흡수 대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식품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이래봤자 몇 개 되지 않거든요. 이거 거의 고등학교 2학년 화학도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화학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난 고등학교 때 화학을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진도가 안 나갔어요?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주 화학의 문외한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쉽게 시작부터 나갈 거니까 그렇게 차근차근히 수업을 쫓아오시다 보시면은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화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화학은 약속이기 때문에 규칙 몇 가지만 아시면은 아주 쉽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해서 야 이거 암호인데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쉽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선 벌써 비열의 정의했잖아요. 비열의 정의 그냥 한 게 아니죠. 전문가 수준으로 아주 디테일한 정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비열만 했냐? 비열과 열량과 칼로리와 에너지는 다 같은 거다. 하나 더 할까요? ATP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시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약자인데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이것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화학이나 식품화학 문제나들을 쭉 한 자리에 펼쳐놓고 보시면요. 똑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어들이 살살살살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죠. 탄소의 수화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소하고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구성 원소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만 하나요? 당질이라고도 해요. 또는 뭐라고 하죠? 영어도 있죠?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해요. 카보 하면은 탄소입니다. 하이드레이트. 하이드레이트 하면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보, 탄소가 수화된 거죠. 이것만 쓰나요? 그냥 슈가해도 탄수화물입니다. 슈가는 설탕이잖아. 그런데 그냥 슈가라고만 써도 탄수화물, 당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뜻한 용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된다는 거죠. 일반 회화에서 그냥 카브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특히 이런 식품화학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의 현상이나 하나의 화학 반응이나 하나의 그 사물을 뜻하는 중요한 그런 그 용어를 여러 가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백질만 해도 단백질, 프로테인, 지방만 해도 오일도 지방, 팻도 지방, 리피드도 지방, 지방도 지방, 기름도 지방, 비계도 지방. 뭐 되게 많죠. 기름이나 비계라는 말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오일이 됐건 팻이 됐건 아니면 뭐 지방산이 됐건 지질이 됐건 리피드가 됐건 이런 것들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머릿속에다 따다다다 정리가 되면 그러면 화학은 굉장히 쉬워지고 식품화학 자체가 쉬워져요. 교재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설명이 아주 평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뒤에 가서 화학 구조나 반응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 교재는 정말 자랑 같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설명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디테일이 아주 세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재인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지껏 보셨던 대학 교재나 다른 뭐 수험서들에 비해서 정말 잘 되어 있는 교재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 그런데도 저희 교재에서도 한 두 줄을 쫙 읽고 그 읽은 행간에 숨어있는 뜻을 파악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업을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도 꼼꼼히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느냐? 비열에 대한 내용하고 수분의 기능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용어를 다양하게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졸과 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쯤에 나옵니다. 졸과 겔도 수분의 한 형태죠. 어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분이 식품 중에 들어있는 그런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졸은 우리가 전부 다 콜로이드라고 하죠. 한글로 쓸게요. 콜로이드라고 하는데, 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일반적으로 콜로이드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콜로이드는 어떤 콜로이드냐? 전분이 물에 풀어져 있다. 전분 용액이다. 콜로이드다. 흙탕물이다. 콜로이드다. 잼이다. 콜로이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화학에서는, 이건 물리학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삼라만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콜로이드로 구분을 합니다. 왜? 100% 순수한 물질은 없으니까. 사람도 콜로이드, 책상도 콜로이드, 난로도 콜로이드, 분필도 콜로이드, 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린 여기서 우선 수분과 관련 있는 졸과 겔을 설명을 하도록 하죠. 졸은 간단하게 일단 포인트만, 그리고 설명. 유동성이 있는 것이 졸이고요. 겔은 유동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뼈국물 같은 걸 쭉 끓이다가 식히면 위에 띠리링 띵띵띵 젤리처럼 반투명한 그런 층이 생기죠. 그거 겔입니다. 근데 열을 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은 녹아버리죠. 졸이 됩니다. 졸과 겔은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또 하나 기초. 한 10강, 20강까지는 계속 기초적인 얘기가 많이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반응이죠. 약속입니다. 화학의 약속이죠. 화학의 약속. 왜 안다고 해서 무슨 뭐 줬단 것까지 얘기를 해?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뜨끔한 사람들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도 함께 가는 수업입니다. 자, 이거는 뭐죠? 역반응이죠. 그러면 이건 뭐죠? 가역반응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가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그런 질문들을 해결을 하거나 함께 풀어주거나 하는데,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 한 글자 한 글자를 왜 꼼꼼히 보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제 한 글자 한 글자를 딱 꼼꼼히 봐야 되고, 컴마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화살표가 나온다면 이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까지도 세세하게 본 다음에 보기를 보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화살표의 방향이 A와 B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C를 만들 때 이렇게 되어 있다.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는 뜻이고, 얘네들은 정반응만 가능하고 거꾸로 가는 역반응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화살표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C가 다시 A와 B로 나눠지는 그런 물질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약속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적에 세세하게 화살표 하나, 컴마 하나, 글자 하나를 가지고서는 꼬아서 냅니다. 사실 꼬아서 낸 것도 아닌데 거기에 착각하고 오류를 범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교재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식품 화학은 인체 내에서의 변화를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식품을 가공, 저장, 조리, 유통시키기 위한 어떤 기술도 다 식품화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식품 가공 쪽에서 간다든가 불린다든가, 그게 교재에 있는 분쇄 및 팽윤 또는 식염이나 맛성분의 흡수, 요즘 숙성시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숙성시킨다는 게 바로 이거죠. 식염이나 맛성분의 흡수, 침투, 살균. 예전에는 재운다고 했죠. 재운다고. 양념을 해서 재우는 그런 것들이 다, 또는 중요한 식품의 갈변. 갈변은 굉장히 중요해서 바람직한 갈변이냐 바람직하지 못한 갈변이냐를 먼저 구분하고,
이게 효소가 갈변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물질이 갈변하는 거냐를 구분하는 것이 이쪽 저쪽 시험에서 국가고시에서 자격증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공부 하루 이틀 하나요? 알죠. 십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우린 다 압니다. 장단점, 차이점, 주의할 점 이런 것들만 세세하게 꿰고 있으면 머릿속에 싹 넣어놓고 있으면 정리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수분의 역할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함께 보실게요. 자, 화학적으로 용매, 운반, 희석 이거 앞에서 쭉 했던 내용입니다. 또는 가수분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수, 물을 더해서 분해한다는 뜻이죠. 그냥 분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아이고 지웠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얘를 첨가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첨가하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CU 플러스 D가 됐다. 그럼 가수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CD 혼합물을 가수분해했더니 여기에는 주로 정반응만 작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C하고 D가 변하는 거. 물과 열 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면 CD라고 하는 화합물이 C와 D로 분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가수분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실제로 화학 반응도 제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부호 쓴 것처럼 아주 쉽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초만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겠다. 두 번째로는 물성. 물성이라고 하죠. 물성은 뭐냐?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말해요. 딱딱하다,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 끈적끈적하다, 입에서 씹는데 혀와 치아에 막 달라붙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물성이라 그래요. 딴 거 없죠. 물질의 성질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레올로지라고 하는, 레올로지 또는 리올로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공에 나오는 용어들, 화학적인 용어들 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편하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약속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소리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5번 이상씩. 입으로 소리내서 읽지 않아가지고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공부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쉽잖아. 지금 요 페이지에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재 넘어가면서 용어들이 나와요. 그 읽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소리내서 좀 창피하고 민망할 것 같으면 크게 읽어버리세요.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난 영어랑 상극이라 영어는 나의 경쟁자야, 무슨 가문의 원수야, 읽어줘야 되는 거죠. 크게. 그래도 좀 부끄럽고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또박또박 레, 올, 로, 지 이런 식으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목소리 한 번 들으면서 2번 반복이 돼요. 해서 5번, 6번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어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거죠. 그 반복이 자꾸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읽지 못하는 단어는 내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발음기호 따로 없다. 괜찮다. 미국 애들 읽는 거 따르고 영국 애들, 독일 애들, 일본 애들 읽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못 읽을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서 제일 영어를 못하는 게 그쪽 애들이니까. 아무튼 레올로지라고 합니다. 레올로지는 졸과 켈, 이런 콜로이드성 물질, 그 다음에 수분이나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떻게 탄성이라든지 점성이라든지 소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성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물리적인 물의 어떤 특성 또는 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미생물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발효, 부패 다 아는 거죠. 미생물은요, 물을 이용해서 발효 또는 부패를 시켜요.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뭐라고? 사람이 주인공이어서, 내가 주인공이어서 나한테 이롭게 썩으면 발효, 나한테 이롭지 않게 썩으면 부패. 완전 쉽죠. 뭐 별거 있냐고. 다 미생물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뭐라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로움은 발효, 해로움은 부패. 누가? 미생물이. 미생물은 공기가 없어도 사는 애들이 있어요. 공기가 있으면 팍 죽는 애들도 있다고.
공기가 있어야지만 사는 애들, 없어야지만 사는 애들, 있거나 없거나 별 관계없는 애들, 햇빛이 있어야, 햇빛이 없어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은요 아주 필수 조건이어서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시죠? 농가에서 사과를 재배하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사과가 바짝 건조가 되는데 50몇 년 동안 뭐 썩질 않았다며, 수분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식품의 저장 방법 중에 가장 오래된 방법 하나가 저장법이죠. 예전부터 알았죠. 수분이 없어지면 썩지도 않는다는 것을.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유통기한이 길어진다는 거.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뭐 아무 그게 없잖아. 그러니 물, 수분은 미생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 얘가 없으면 얘도 없다. 이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동물 실험할 적에도 보면 흰쥐 실험하면서 사료를 한 3, 4일 치워요. 괜찮아요. 근데 물을 치우잖아요. 이틀 만에 싸우고 서로 뜯어먹고 잡아먹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흉측한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 거죠. 수분은 그렇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수분을 줄이면, 수분을 조절하면 무게가 가벼워져요. 저장비, 운송비가 절감된다. 왜? 수분은 비율도 크지만 물은 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아시죠?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오렌지 주스 시판하는 것도 뒤에 한번 다 보세요. 오렌지 주스 원액 농축시켜서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분을 날려서 아주 진한 오렌지 원액을 수입을 해서 거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100% 환산 비율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뭐야?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올 적에 운송비가 적게 들겠지. 또 밑에 보시면요, 영양학적으로 수용성 비타민들은 물이 있어야 흡수가 됩니다. 밑에 박스가 나오죠. 이 박스는 중요한 것들만 담아뒀습니다. 앞으로 교재를 넘기시면서 박스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박스 먼저 보시고 박스 위아래에 있는 설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식품의 수분 함량, 수분은 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소나 과일류는 수분 함량이 96% 이상입니다. 제일 많은 게 해파리로 되어 있네요. 99.9%. 거의 물이죠. 또 수박 94.5, 배추 뭐 이런 식으로. 수치는 여기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식품들이 수분 함량이 가장 높더라. 저기 보세요. 벌꿀이 14에서 20%. 이 정도 되면 잘 안 상해요. 왜? 수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미생물이 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수치를 외우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 외우고 첫 장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중요하다고 밑줄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시고 정의 몇 개 필기하면서 같이 넘어가시면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후후후 넘기면서 공부할 때 문제 풀면서 다시 이론서를 찾아야 할 때,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수분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성질을 봤고, 식품 중에 수분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나올 게 빤하다는 거죠. 첫 시간이라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식품화학의 65%에서 70%는 5대 0에서 플러스 물이다. 그럼 각 챕터마다 물 챕터에서, 수분 챕터에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 챕터에서 시험에 나올 게 빤하지 않느냐? 빤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품화학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수분에서 뭐 나오냐면요, 제가 일단 요점부터 알려드리고, 자유수, 결합수, 그 다음에 등온, 흡습, 탈습, 곡선,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요 정도 나오고, 수분 활성도. 이거. 여기서 한두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조금 시험 우리가 영악하게 대해볼까요? 첫 시간이니까 20문제가 나오죠. 20문제 중에서 7, 8문제는 평이하거나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 7, 8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나 두세 문제 정도는 헉 소리가 나오는 쉬운 문제가 있어요. 너무 쉬워서 몇 번 더 읽어봐야 되는, 너무 쉬워서 혹시 함정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너무 쉬워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게 혼란이 오는 시험을 보러 들어가시면 멘탈이 아무리 강해도 굉장히 소심해지고 외로워집니다. 이게 지금 공부할 적엔 시간도 충분해, 핸드폰도 옆에 있어, 핸드폰 찬스도 볼 수 있고 교재도 볼 수 있고 뭐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수성 사인펜과 시험지와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고개도 마음대로 들 수가 없고, 여기서 이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쉽게 나와도 막 망설여지는 거지, 이게 정말일까 싶어서.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가 두세 문제는 나와요. 그리고 나서 대여섯 문제, 일곱, 여덟 문제 정도는 중요한 문제들, 이건 꼭 나오는 거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요 표시가 막 교재에 돼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서너 문제 정도가 완전 아리까리 하거나, 그 중에서 또 한두 문제 정도는 여기서 왜 나왔지 싶은 아주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문제. 그런 식으로 그 시험이 20문제가 디자인돼서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 풀에서, 문제은행에서 쫙 문제를 뽑아다 놓고 거기다 왁구를 맞추고, 혹시라도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문제 제기라든지 이의 제기가 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 한 번씩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딱 인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 꼭 나오는 거, 그거는 거의 한 40%, 50%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엽적인 부분들, 그리고 너무 쉬워가지고 확 지나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거의 90% 이상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게 뭐냐면 챕터 1 수분 챕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진짜라니까. 자유수와 결합수의 차이, 자유수와 결합수의 정의, 식품 중에서 자유수와 결합수의 온도에 따른 차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등온 흡수 탈수 곡선은 완전 단골 메뉴여서 말 그대로 등온, 같은 온도에서 흡습, 수분을 흡수하고, 누가? 식품이. 또는 같은 온도에서 탈습, 수분이 날아가는, 마르는 거죠. 그 곡선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수분에서 분명히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니까. 요것 중에서 한 문제.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쵸? 뻔히 나오는 부분을 알려주는데 그 부분 보고 있고 그 부분 예상 문제 풀어보고서 나 비슷하게 나왔는데 내가 푼 문제하고 비슷하네? 조금 틀리네? 그치만 내가 이 내용을 나올 걸 예상을 했으니까 답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럼 뭐 더 뭐 있어? 끝나는 거지 뭐. 기본 점수 다 챙겨야 되고, 어려운 거 다 끄집어서 내가 득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지엽적인 그런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한두 문제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챙기면. 근데 식품학에서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는 나올 부분이 사실 없어요. 왜? 이거 몇 페이지 되나요? 달달달달 반복해서 외워버리면 끝인데 뭐 더 없어. 그러니 자유수와 결합수, 등온수 탈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죠? 수분, 우리말로 활성도라고 하죠. 이거 하면 끝나요. 그러면 수분에서는 다 맞추는 거라니까. 그럼 뭐야?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끝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3페이지의 수분의 구조 및 형태 먼저 보시면, 수분은 H2O죠. 자, 화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소가 H고 산소가 O입니다.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살짝 V자 모양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결합 각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 104.5도. 이 수소와 산소 안에 거리도 나온 적이 있으나 이 정도까지 디테일한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소와 수소의 결합 각도는 나옵니다. 또 교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한다 그랬어요. 공유한다, 공유, 결합. 들어보셨죠? 자, 우리는 화학을 처음 배운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합시다. 공유결합은 뭐야? 뭔가를 공유했다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화학적인 물질이고,
천연물질이건 인공물질이건 사람이건 짐승이건 벌레건 미생물이건 간에 다 화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화학물질이고, 그 화학물질의 80% 정도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런 결합 형태는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뭘 공유했다? 전자를 공유한 그런 결합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많은 거예요. 전자는 뭐죠? 전자는 마이너스야. 얘는 전자가 아니고 양성자죠. 어떤 수소를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됐건 간에 쪼개고 자르다 보면 뭐가 됩니까? 원자 단위로 쪼개지죠. 요즘은 원자까지 쪼개가지고 원자폭탄도 만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구 주변을 도는 달처럼 토성인가요? 목성인가요? 아무튼 위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있죠. 예. 원자 주변에는 항상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수소와 어떤 수소가 만나가지고 수소 가스를 H2를 만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수소 원자핵이 만나는 게 아니라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손부터 내미는 거 아니야. 손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전자예요. 해서 수소 하나가 전자를 얘가 갖고 있는 거, 좋아. 다른 색깔로 또 요 수소가 갖고 있는 요 전자, 요렇게 두 개를 한 쌍으로, 하나의 페어로 만들면 요게 되는 거죠. 수소 분자가. 원자 여기 지울게요. 다 보시고 쓰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수분에선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쪼개고 원자. 얘네들이 하나 이상 모여있으면 분자. 이건 뭐 초딩인데? 그쵸? 얘가 모이면 어떤 특정 물질이 되고 물체가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쵸? 어떤 식품이라고 하는 물체의 성분을 보고 그 성분들이 어떤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네들이 가공이나 조리나 저장, 유통 또는 인체 내에서 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는 게 바로 이거다. 수분에서는 중요한 게 그거다. 뭐? 수분은 용매, 희석, 운반 이런 작용을 하고 화학 반응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우리 교재에는 산소와 수소가 각각 105도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책에는 104.5도라고도 되어 있다 해서 104.5도나 105도나 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오느냐? 쌍극자라 그래요. 쌍극자. 쌍극자는 뭐냐? 물은 극성이 있다 그럽니다. 극성이 있는 분자라 그래요. H2O는 극성을 갖고 있어요. 극성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극성을 갖고 있다는 애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친수성이 있다 그러고, 친수성이 있는 애들을 다른 말로 극성이 있다고 하고, 얘네들이 뭐 용매로서 작용을 하는데 아주 큰 특성이 된다, 좋은 특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있는 게 그 내용이고, 전기음성도도 그겁니다. 공유결합을 할 때 얘는 똑같은 애들이 전자 하나씩을 공유해서 수소 분자가 됐어요. 똑같은 애들이 할 적에는 결합할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런 애들만 하나? 얘도 있잖아. 염산이죠, 염산. 뭐 쉬운 걸로 하자고. 수소하고 염소가 전자를 공유했어. 그렇지만 수소하고 염소는 다른 물질이죠. 수소는 아주 작은 주기율표에서 제일 1번으로 나오는 제일 작은 애야, 제일 가벼운 애라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특성과 염소는 17번인가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특성이 달라요.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서 전기음성도를 설명하려면 전기음성도 가지고 2시간 설명을 하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나 전기음성도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무슨 소리? 공유결합을 하는데, 공유결합은 무슨 결합?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화학물질이 뭐 전자 한 쌍을 공유해서 공유한 결합. 공결합을 할 때
같은 물질끼리 결합을 하면 상관이 없으나 거의 다른 물질끼리 뭐 H2O도 보세요. H2O 어딨어? 지웠나? 쓰면 되지 뭐. 예. H2O도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가 다른 것들이 공유결합을 했단 말이죠. 다른 것들이 공유결합을 하면서 각도까지 104.5도의 각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공유결합을 할 때 다른 애들이 공유결합을 하니까 덩어리가 다르단 말이죠. 전기적인 차이가 나요. 그걸 전기음성도 차이라고 하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정반응으로 진행되느냐 역반응으로 진행되느냐, 또는 화학 반응이 촉진되느냐 촉진되지 않고 억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우린 거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단지 전기음성도가 어떤 것이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다 하니, 그런 전기음성도 때문에 결합이 잘 되는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분자는요, 일단 비열이 크다. 자, 물 분자의 물리적 특성을 몇 개 적어 드리겠습니다. 물의 물리적인 특성은 1. 비열이 크다는 거 설명이 됐죠. 제일 먼저 한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은 끓는 점, 녹는 점, 이게 다 큽니다. 끓는 점은 100도, 녹는 점은 0도. 녹는 점이 어느 점과 똑같은 거죠. 다 어디에서 0도씨가 아니라 다 어디 1기압하에서 기압이 달라지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의 기압이죠. 기압이 달라지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달라집니다. 또 물 분자의 특성이 뭐가 있느냐? 예. 융해열, 기화열 다 같은 얘기예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 융해열, 기화열이 다 크게 됩니다. 또 용매로 작용한다 했었죠. 다섯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비중. 비중 중요하죠. 비중 별표. 비중은 뭐? 밀도입니다. 비중은 밀도예요. 밀도는 뭐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그냥 밀도가 아니에요. 어떤 밀도? 물과 비교한 밀도를 비중이라 그래요. 해서 일반 밀도는 density라서 D하고 V분의 M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얘는 단위가 있어요. 그러나 비중은 단위가 없어. 왜? 물과 비교한 밀도가 비중이기 때문에. 자, 4도씨 물의 밀도가 1이에요. 이거 써주시고 중요 표시해주세요. 문제의 보기로 자주 나옵니다.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얼마나 나가냐 이거죠. 똑같은 부피의 나무 토막과 똑같은 부피의 쇠 토막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다르면 부피가 바뀌어요. 그렇죠? 물을 얼리면 커지잖아. 9% 정도 부피가 늘어나잖아. 그러니 항상 밀도나 비중을 얘기할 적에는 온도를 정해줘야 돼요. 4도씨에서 물이 딱 1kg이 1리터가 돼요. 그럼 부피와 질량이 같은 거죠. 부피와 질량이 같으니 1이 되는 거지. 해서 4도씨 물의 밀도 1을 기준으로 해서 비중이 1보다 크다 작다로 나뉘죠. 자, 그 전까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나 랜덤하게 찍어가지고 비중이 저희가 뭐야 그러면 비중 있는 거요. 밀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셨죠? 비중은 물과 비교한 밀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밀도는 뭐? 기준이 뭐? 4도씨 물의 밀도가 1이다. 해서 1보다 비중이 크다, 작다. 비중은 그래서 항상 1보다 크냐, 작냐를 말합니다. 1과 같으면 물인 거죠? 1보다 작으면 가라앉. 미친 거지? 1보다 작으면 물에 뜬다. 1보다 크면은 물에 가라앉는다.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쉽죠?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점도가 큽니다.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달라서 표면 장력이 크다. 이것도 크다라고 할게요. 점도와 표면 장력이 큽니다. 자, 점도가 나왔으니 또 점도에 대한 정의를 해야지. 지금 첫 시간이어서 새로 나오는 용어들, 쉬운 용어들 천천히 같이 갑니다. 점도는요, 점도의 정의는 뭐죠? 점도의 정의도 물어보면 아주 웃긴다니까. 점도의 정의 물어보면은, 끈적이는 거요. 끈적이는 거요. 끈적이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점도의 정의는 뭐냐면, 점도는 흐름에 대한 저항입니다. 흐름에 대한 저항. 얼마나 안 흘러가려고 노력하느냐. 물은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용매들에 비해서 점도가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름 같은 거 연상하면은 물보다 점도가 크겠지만 기름과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물이라고 하는 용매는 용매로서 점도가 큰 용매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나 아세톤 같은 거 보세요. 걔네들은 점도가 뭐야? 그냥 뚜껑을 열면 호로록 날아가 버리는데. 또 표면 장력도 마찬가지여서, 표면 장력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죠? 얘네들은 서로 모이려는, 뭉치려는, 서로 뭉치려는 힘, 서로 모이려는 힘. 그러니 찰랑찰랑하게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놔도 얘가 싹 반원을 넓게 그리면서 안 흘러내리죠. 표면 장력은 정말 중요한 게 어디에서 응용이 되는 그런 이론이냐 하면 모세관 현상. 식품화학 한다든지 계속 용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식품화학의 교재의 내용,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푸시려면 이 용어들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또 BRS, 이런 것들. 모세관 현상은 뭐죠? 가느다란 관에 물을 갖다 딱 대면 쪽 빨리 올라가는 거죠. 이거 표면 장력 때문에 서로 뭉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벽에 뭉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국내에는 뭐 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 가면 수십 미터짜리 나무가 있다면서요. 그 수십 미터짜리 나무 끝에까지 지하에 있는 수분이 올라가서 이파리를 만들고 꽃을 피우는 게 모세관 현상 때문에, 모세관 현상 때문에 올라가서 수분이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은 이런 장점들을,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물은 미생물들이 이용을 합니다. 자, 거기 교재에 보시면 수소결합에 대한 박스 안에 수소결합에 대한 정의와 특징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소결합은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린 공유결합, 이거 공유결합 말고 수소결합은 쌍극자 인력, 뭐라고? 정전기적인 인력. 이거는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에요. 전자 하나씩을 서로 공유하면서, 저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서로 손을 내밀어서 꽉 붙잡은, 그러나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수소결합으로 이런 걸로 결합한 것은 그냥 근처에 가가지고 어떤 그런 그 정전기적인 끌림으로 자석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쓱 연결되어 있는 상태. 얘네들은 손을 딱 붙잡은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거의 모든 화학 물질들은 공유결합이 한 80%를 이루고 수소결합은 좀 적다. 반대로 이걸 자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수소결합 같은 것들은 그거보다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거기 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물 분자는 H2O. 물이 분자가 이건데 이게 여러 개 있는, 괄호 쳐놓고 N자를 해놓으면은 수십 개, 수백 개,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자유수와 결합수에 대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자유수는 결합수는 어떤 것들이다? 자유수는 자유수대로, 결합수는 결합수대로 식품 중에 들어있는 물의 형태입니다. 식품을 얼렸어. 그러면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얼은 게 아니죠.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수분이 얼은 겁니다. 그 수분이 두 가지가 있다. 자유수, 말 그대로 자유니까 프리워터. 그 다음에 결합수. 자유수는 말 그대로 프리. 얘는 바운드 워터라고 해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물이 자유수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결합수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미생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자유수, 미생물이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게 결합수. 그럼 끝났죠. 100도씨에서 끓는 거 자유수, 0도씨에서 어는 거 자유수. 사람이 짜낼 수 있는 거 자유수, 사람이 증발시킬 수 있는 거 자유수. 사람이 막 씹을 적에 육즙이 흘러나온다, 자유수. 미생물이 수분이 필요하다며, 없으면 안 된다며.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게 자유수. 미생물이 사용할 수 없으면 결합수. 간단하죠. 결합수는 화학적인 구조 안에 물이 섞여 들어 있어서 미생물도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물. 100도씨 이상에서 끓고 0도씨 이하에서 어는. 자유수는 그 외에 모두 다. 박스로 나와 있죠. 자유수와 결합수의 비교. 이게 첫 번째로 수분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분. 완전 쉽죠. 뭐 없잖아 별거. 없는데 잘 나와요. 중요하니까.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했던, 우리라기보단 제가 혼자 떠들었지만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물의 특성, 물의 기능, 물의 형태, 물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프리워터, 자유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합수는 미생물도 이용 못해. 끓지도 얼지도 않아. 짜낼 수도 증발할 수도 없어. 아까 건조 방법이 가장 오래된 저장 방법이라면서요. 건조를 통해서 식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건 자유수를 날려버렸기 때문. 결합수는 증발 안 됨. 미생물 이용 못함.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수분 활성도. 워터 액티비티를 대문자 A와 소문자 W로 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별거 없습니다. 식품 중에 있는 수분의 활성. 좀 더 쉽게 말하면 수분 함량이 많으냐 적으냐. 물론 결합수가 많은 거랑 자유수가 많은 거랑은 다르겠죠. 결합수가 많으면 수분 활성도는 낮고 자유수가 많으면 수분 활성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왜? 자유수, 결합수 이렇게 구분해서 막 아주 그렇게 심하게 분석을 한다거나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분 활성도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 중에 수분이 많으냐 적으냐. 정말 쉽게. 사실 좀 주먹구구 같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 활성도는 뭐? 식품 중에 수분이 많냐 적냐? 이 수분 활성도는 1 이하예요. 수분 활성도가 1이면 그냥 물입니다. 하기 때문에 1 미만이라고 해야겠다. 그렇죠? 0.99, 0.98, 0.97 이런 식으로 수분 활성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 있죠. 수증기 압을 구하는 방법은 몰수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압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죠. 주로 몰수를 알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을 알아야지 몰수를 구할 수가 있죠. 해서 엑서사이즈 하나를 간단하게 풀고 보죠.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식품 화학이 들어있는 다른 국시나 공인시험들 중에 식품 기사나 식품 산업기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간단한 산수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아니다 라는 거죠. 식품 쪽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서 시행하는 공인 시험이나 공인 자격증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냐면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서로 완전 공유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무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화학이 들어가 있는 다른 시험들의 문제까지도 따보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보겠느냐? 제가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알려드린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뜬금없이 수분 활성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쉬운 걸로 할까요? 물이 30%가 들어있고 또 설탕이 20%가 들어있고 요런 식품의 AW를 구해라. 이걸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 설탕이 뜩 나오니까 설탕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은 18이 분자량이고 설탕은 분자량 얼마죠? 아시는 분들도 있죠. 설탕은 얼마? 342입니다. 이것까지도 주어줘요. 그리고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으라는 거지.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 AW 공식이 나와 있죠. 자, 공식을 입각해서 집어넣으면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분자는 뭡니까? 거기 공식에 보시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물이 들어가야 되죠. 18분의 30%니까 30. 또 분자에는 18분의 30 더하기 뭐가 들어가죠? 공식 보시면은 342분의 얘가 얼마?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수분 활성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1 이하겠죠? 0.966이 나오는데 요렇게 되면은 소수점까지 떨어지니까 시험 시간에 아마 계산기를 안 갖고 들어갈 테니까 얘네들을 아주 단순화 시켜가지고 암산이나 간단한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나오는 그런 답을 구하게 할 겁니다. 수분 활성도는 그런 의미가 있다. 수분 활성도는 뭘 보느냐? 그 식품이 얼마나 안정하냐, 안전하냐. 안정은 미생물로부터 안정적이냐, 그 식품이 많이 수분이 날아가냐, 수분을 흡수할 거냐, 또는 안전하냐, 미생물로부터 안정하면 안전한 식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니까 이 수분 활성도를 가지고 식품의 부패도, 부패 예상, 예측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해서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수분 활성도와 미생물과의 관계가 있죠. 여기서는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식품화학 과목을 쭉 진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숫자가 몇 개 나옵니다. 다 따져봤자 20, 30개도 안 돼요. 굉장히 몇 개 안 되죠. 그렇지만 그 특정 숫자를 외워야 될 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세균은 0.91. 안 적을게요. 교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 0.91까지는 세균이 잘 자란다. 효모는 0.88. 실제로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바로 지난 연말 시험에. 완전 쉽죠? 그렇지만 나와요. 또 곰팡이는 0.80. 이건 무슨 소리냐? 곰팡이는 수분 활성도 0.80 이하에서는 자랄 수가 없다. 최저 수분 활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0.91, 0.88, 0.80이니까 우리가 어떤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0.80 이하로 해놓은 거야. 0.75로 해놨다. 그러면 세균, 효모, 곰팡이 다 못 자라. 그 말은 뭐? 그냥 상온에 놔둬도 안 썩는다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셨죠? 또 그 밑에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태릭체로 써야 되는 뭐 미생물 이름이죠. 무슨 미생물? 곰팡이 이름이죠. 무슨 곰팡이?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아플라톡신은 무슨암? 간암을 발생시키는. 식품위생학 시간에 아마 외웠을 거예요. 시험에 왕잘 나오는 거죠.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 그러면 아플라톡신은 간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곰팡이들은 주로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밥이나 빵이나 감자나 이런 데 잘 기생을 해요. 어떤 밥이나 빵이나 감자나 고구마?
예, 수분 활성도가 얼마? 0.8 이상인 데에서 잘 자란다. 그러니 그런 데서 아플라톡신을 만들어내는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가 잘 자라면 먹으면 간암을 걸릴 수도 있겠다는 거죠. 또 뭐 있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고 돼 있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넘 보툴리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소리내서 꼭 읽어주라는 거죠. 어떻게? 발음 기호 따로 없죠. 미국 애들도 그냥 지네 마음대로 읽습니다. 영국 애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철자 그대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왜 철자대로 읽으라고 자꾸 강조하냐면 철자대로 읽어줘야 그 철자를 떠올리면서 따로 외우지, 스펠링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스펠링이 틀리건 맞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있을 때 클로스트리디움 속 미생물들이 뭐 한두 가지냐고. 시험 보기에 영문으로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문제 많아요. 지난 연말에도 제가 한 두세 문제 봤어요. 그러니 소리내서 읽어주시고 또한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5번 이상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넘은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유명한 거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넘은 치사율이 제일 높은 식중독이잖아요. 왜 유생학 얘기를 하냐고? 식품화학이랑 유생학이랑 떨어져 있냐고. 붙어 있다고요. 같은 과목이라고. 식품화학이랑 생리학, 생화학, 식품화학이랑 영양학 다 교집합들이 있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과목들이죠. 아시잖아요. 그러니 어디? 보툴라이넘은 0.9에서 얘네들은 뭐보다?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보다 조금 높은 수분 활성도에서 잘 자라네. 왜? 곰팡이는 세균보다 수분이 조금 적어도 살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교재에 없는 거 일부러 교재에 안 써놓고 필기를 유도해서 수업을 제대로 잘 꼼꼼하게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 자, 내삼투압성 효모라는 게 있어요. 이 시험에 잘 나와요. 말 그대로 효모인데 무슨 효모? 삼투압을 견딜 수 있는 효모야. 얘가 살 수 있는 최저의 수분 활성도가 0.60이에요. 짜잔.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 살 수 있는 게 얘인데 걔가 살 수 있는 최저의 수분 활성도는 수치가 0.60이라고. 중요합니다. 시험에 완전 잘 나와요. 뭐? 0.91, 0.88, 0.80, 0.9, 0.60 이 중에 하나 나오는데 굉장히 잘 나와요. 왜? 미생물 중에서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 살 수 있는 애가 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잘 나오겠지. 아주 잘 나옵니다. 한 2번에 한 번, 3번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몇 문제? 20문제나 60문제나 80문제, 60문제나 40문제 중에서는 한 문제 나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겁니다. 정말 외워두셔야 되는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또 효소도 나옵니다. 효소작용과 수분 활성도. 당연히 효소도 화학반응을 매개하는, 화학반응을 촉매하는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수분 없으면 안 돼. 효소쯤 처음 나왔죠? 예, 아밀레이즈, 폴리페놀레이즈 이런 것들, 페놀 옥시데이즈 뭐 이런 것들. 아, 무슨 효소든지 상관없어. 효소가 반응을 하려도 다 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 활성도가 아주 낮으면 효소 반응도 못해. 효소 반응도 화학 반응이니까 꼭 미생물에 의해서만 미생물만 상하게 만드냐고? 아니죠. 효소도 식품을 부패시키죠. 그게 술이잖아. 신의 물방울. 그게 식혜죠. 그게 된장이죠. 그게 청국장이죠. 아, 걔네들 미생물이구나. 참. 아무튼 효소나 미생물들이 다 물이 있어야지 발효나 부패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또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뭐가 있죠? 다른 화학 반응. 효소 없이 하는 화학 반응도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서 이것도 뒤에 가서 집중적으로 한 1시간 정도에 걸쳐 수업을 할 겁니다. 갈변. 갈변 중에서 비효소적 갈변. 갈변 2가지거든요. 아, 여러분들 쪽에서는 이렇게 해야죠. 제가 쓰기 싫은 게 아니라, 자, 갈변은 2가지가 있습니다.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 말 그대로 갈변이 있는데, 효소적 갈변은 효소가 갈변하는 거.
비효소적 갈변은 예, 효소 없이 갈변하는 거. 거기에 마이알 반응, 그 다음에 카라멜화 반응. 아, 예전에 배웠던 것과 스물스물 기억이 나나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산화 반응. 효소에 대한 갈변은 예, 폴리 이거 다 적으셨죠? 내삼탑성 효모. 얘는 폴리페놀 옥시다제, 페놀라제. 자, 무슨 ASE가 뒤에 붙으면 다 효소입니다. 예전 교수님들은 다 폴리페놀 옥시다제, 페놀라제, 아제로 발음했죠. 요즘은 에이즈로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밀라제 또는 아밀레이즈, 리파제 또는 라이페이즈 또는 프로테이즈. 저는 두 가지 섞어서 쓸 겁니다. 상관없고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이알 반응이고 식품의 갈변 반응에서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 시험에 무조건 나와. 이거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온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한 두 문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할 거고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는 무조건 이걸 거예요. 네. 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제가 기출문제에서 봤어요. 영양교사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그러나 이 부분에 출제가 됐고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첫 시간인데 말이야. 벌써 시험에 나올 거가 서너 개가, 네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만 나와도 뭐야. 완전 성공이지 뭐. 땡큐지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20문제 채우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보시면 비효소적 갈변 중에 5페이지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또 공부하는 팁 하나. 마이알 반응을 다른 말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영어로 A. 다른 말로 메일라드. 아, 메일라드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래. 메일라드는 영어식으로 읽어서 메일라드고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식으로 읽어줘야 되잖아. 불어식으로 읽으면 마이알. 그러나 그 반응이 일어나는 그 내용은 뭐 아미노기와 카르보닐기가 반응하는 거다. 그래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이거 왜 이렇게 썼냐 하면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도 교사 임용고시에.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괄호 넣기란 거지. 그래놓고 객관식 문제니까 밑에다가 예, 박스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걸 고르시오. 1번 아미노, 2번 여기 기억, 니은 해놓고서 기억, 니은에 맞게 들어가게 맞게 조합된 걸 고르라는 거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반응이나 같은 어떤 사물을 뜻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느냐면 책 읽을 적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왜? 탄수화물 가지고 당질, 뭐 슈가, 카보하이드레이트, 사카라이드도 참 탄수화물이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문제 봤을 때 0.5초 내로 나와요. 자, 다음은 마이알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셔. 바보냐? 마이알 반응은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인데 그럼 보기 중에서 아미노와 카르보닐을 찍으면 그냥 답이라니까. 이게 실제로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 이런 문제 완전 땡큐잖아.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땡큐지만 갈변을 갖다가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마이알 하나로만 해온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라. 아, 마이알 반응이 뭐랑 얘가 반응을 하는 거다. 가만히 마이알 반응은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기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 있는 아 뭐지 카르복식인가 카르보닐기인가 아 뭐지 뭐 이러다가 헷갈려 틀릴 수 있다니까. 아 정말이에요. 실제 상황이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끝장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하니 요런 부분들을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그런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예, 삼투압하고 수분 활성도는 지금 한 거죠. 했지만 아무튼 삼투압도 있습니다. 삼투압은 뭐죠? 삼투압은 농도 차이에 따라서 뭐가? 수분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삼투압에 대해서. 삼투압은 투석하고도 비교를 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둘 다 농도 차이에 따라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삼투압은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분이 이동하는 게 삼투압이에요. 쉽죠? 수분이 이동하는 게 삼투압이다. 투석은 똑같아요. 용질이 이동하는 게. 요 수분은 뭐라고? 용매라고 할 수 있죠. 요 차이가 있는데 요 차이를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암튼 삼투압은 역시 수분 활성도로 우리가 김치를 담글 적에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 숨이 죽잖아요. 삼투압 때문에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너무 쉬운 거고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거지만 시험에 늘 나오는 거죠. 깍두기를 담글 적에도 소금을 좀 뿌려가지고 주물럭주물럭 좀 버무려 놨다가 물을 좀 씻어내고 양념을 하면 좋지요. 그런 것들도 뭐라? 결국에는 수분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제 수업은 계속 1강, 2강, 3강, 4강 가면서 계속 앞에 부분을 리뷰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복습을 조금씩 중요한 부분을 복습하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오버랩 시켜가지고 반복을 시킬 거예요. 반복을 자꾸 시키면은 자꾸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한 번 읽고 한 번 수업 듣고 끝날 것 같으면 뭐 하러 봅니까? 그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수업 중에라도 중요한 부분들 자꾸 반복해서 하면서 보다 보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몇 번 더 반복하면, 그러면은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나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체화시킨 그런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시험 문제지와 나와 딱 단둘이 독대했을 때 시험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시 첫 챕터가 수분이고요. 식품학에서의 수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수분이 없으면 뒤에 챕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수분이 중요하거든요. 자, 수분의 기능, 수분의 화학적인 구조, 결합 각도까지 얘기했고, 공유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공유결합은 뭐냐 얘기했고, 수분이 왜 중요하냐, 수분은 비열이 크고 뭐 끓는 점 녹는 점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럼 비열은 뭐냐, 비열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수분이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해서 제일 큰 중요한 거는 뭐냐, 화학적으로 용매작용을 한다는 거. 용매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식품에 있는 수분은 기능성이 뭐가 있냐, 또 물성을 바꿔줘서 물성에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렇죠,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값도 싸고 뭐 굉장히 냄새 좋고 색깔도 다 좋아. 근데 씹을 때 돌 같아. 누가 먹겠냐고. 그런 물성에 지대한 영향을 하는 게 또 수분이다 해서, 수분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느냐, 수분은 수소결합 또는 뭐 공유결합, 그 다음에 그 공유결합을 할 적에 두 가지 이상의 원자의 어떤 전하적인 차이 때문에 전기음성도라는 게 생긴다. 그런 것도 설명을 했었고, 또 물분자의 물리적인 특성 한 6, 7가지 표면 장력까지 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표면 장력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 생겨가지고 저 높이까지 물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키 큰 식물이 살아갈 수 있다. 모세관 실험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아마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화학 실험에서, 미생물 실험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그 배지 만들고 면전 만들고 그래가지고 미생물 배양하는 거고, 화학 실험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쭉 모세관 빼는 거죠. 그죠?
해서 모세관을 만들어 가지고 뭐 혈액이라든지 뭐 물 같은 액체에다 쭉 대면 쭉 아무런 동력 없이 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식품 중에 있는 수분의 두 가지 형태,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었다. 자유수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물이어서 증발도 되고 끓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만약에 쭉 짜내면 짜지기도 하는 그런 술이고, 그런 술이란다. 그런 물이고, 술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런 물이고, 그 다음에 미생물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물이 자유수다. 결합수는 용매로 작용할 수가 없고 미생물도 이용을 할 수가 없고 100도에서 끓지도 않아. 물론 더 높이면 끓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 0도씨에서 얼지도 않아. 더 초극저온으로 내리면 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은 잘 없다. 미생물이 사용할 수가 없다. 물이 언다는 건, 다시 식품이 언다는 건 그 식품 중에 있는 물이 언다는 거고, 어떤 물이냐? 구체적으로 자유수가 언다는 거다. 그 자유수의 활성, 얼마나 얘가 액티브하냐 액티브하지 않냐, 그걸 가지고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수분 활성도는 뭐 때문에 어떤 미생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냐 없냐, 요거를 따져보는 기준이 되어서 수분 활성도를 따져봐서 이 식품이 어떤 미생물로부터는 안전하고 어떤 미생물로부터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그거는 뭐냐?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저장, 조리, 이쪽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들은 주로 우리가 그 수분 활성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주는 게 아니냐.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기 힘들다면 온장고에 넣기도 하지 않느냐, 또는 건조시키지 않느냐, 또는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수분을 조절하지 않느냐. 다 여기서 나온 거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공식을 간단하게 외워두셔서, 만약에 수분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0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분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변별력을 니네가 혹시 이것까지 아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제가 풀어드렸던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 또한 어떤 미생물들이 어떤 수분 활성도가 그네들의 최저의 수분 활성도냐는 이 수치를 외워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가장 높은 수분 활성도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은 수분 활성도 0.91이 최저 수분 활성도인 세균이 있었고, 0.88인 효모가 있었고, 0.80인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무조건 외워둬야 한다. 이거는 특정 수치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식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함량 이런 것들은 안 외워도 된다 그랬습니다. 필요 없어요. 뭐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뭐가 제일 적게 갖고 있냐, 뭐 이런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말 나옵니다. 그리고 지웠구나. 책에 없는 거, 내 삼투합성 효모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저의 수분 활성도는 0.60이었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효모는 0.88이지만 내 삼투합성 효모는 0.60 이상에서만 자랄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니 꼭 알아두셔라. 또한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주로 뭘 좋아해? 세균을 좋아해. 그 곰팡이가 세균을 좋아한다고? 곰팡이는 주로 뭘 좋아하냐면 탄수화물을 좋아해요. 탄수화물 식품들은 밥이나 빵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걔네들이 뭐 한다고? 여기 보시면은 아플라톡신을 만드는데, 이게 뭐를? 간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발암물질이다. 다시 뭐 한다고? 수분 활성도 0.8이다. 0.8은 딱 곰팡이였죠. 또 클로리스틴 보툴리늄
뭐가 치사율이 제일 높아가지고 가장 뭐한 위험한 그런 식중독이다. 얘네들은 얼마? 0.9에서 증식한다. 세균 종류니까. 얘네들은 통전염 식중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효소적인 갈변, 효소적인 갈변 또는 효소 반응에 물이 작용을 한다. 또한 효소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미노카르보닐 같은 이것도 쉬웠구나. 아미노카르보닐 반응 같은 그런 비효소적 갈변도 수분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그 수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고, 요 6페이지에는 이제 등원 흡습 탈습 곡선,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아까 찍어드린 자유수 결합수,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수분 활성도, 등원 흡습 탈습 곡선,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인데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은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등원 흡습 탈습 곡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붙여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